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동생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성공 사례로 본 자식 명의로 묻어두고픈 자산을 공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자식 걱정이냐 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최근에 저의 코인 매매 경험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은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세계 시총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유통 공룡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이 1994년에 창업을 했고요. 현재는 앤디 제시라는 대표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아마존의 매출의 반 이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클라우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서 대표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는 일단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더 유명하지만 머스크가 이렇게 뜨기 직전 3년, 17년에서 20년 말까지 약 3년하고 2달 정도를 세계 재산 1위 부자형이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그러니까 부자 순위 할 때 항상 지금도 빠지지 않는 분이고요. 참고로 64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프린스턴대 전기공학을 나와서 이제 직장 생활도 성공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그리고 프린스턴대도 명문대긴 한데 제프 베이조스가 여기 들어가서 느꼈던 게 나는 똑똑하지 않구나, 평범하구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부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바로 우주여행, 우주개발 기업인데요. 2000년도에 사비를 들어서 블루 오리진이라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아마 그 이혼을 해서 세기의 이혼이라고 해서 엄청난 위자료를 물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제프 베이조스는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걸로 하고 더 중요한 이제 아마존의 성공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믿지고 파는 장사다.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 규모의 경제다. 플라이 휠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표자라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나한테 투자하세요 라면서 벤처 캐피털이나 기업들 찾아가서 돈을 빌려서 빨리 이익을 내서 빌린 돈 갚고 이렇게 궤도를 빨리 올리는 그런 전략을 쓰겠죠. 근데 제프 베이조스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94년도에 온라인 서점, 아까 아마존 창업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창업을 하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느긋합니다. 이익도 안 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여쭤봤죠.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 나온 인터뷰 내용인데요. 우리는 현재 수익을 올리지 않는 기업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윤을 낼 수 있죠. 이윤을 내는 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나 지금으로선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온라인의 주목을 또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인터넷이 막 태동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연 평균 보급률이 제 기억에 한 2600%인가요? 엄청나게 퍼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는 그 상황을 보고 이게 세균 퍼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크게 될 것 같다고 해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온라인 서점, 온라인이었죠. 그 인터넷 때문에 서점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경쟁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나마.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는 후발주자라 생각을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싸게, 가격을 싸게, 그리고 단 한 권이라도 무료 배송. 그러니까 책을 싸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막 40% 이상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권이라도 전국에 무료 배송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장악을 하기 시작하겠죠. 물론 이익은 낼 수 없지만. 그리고 조금 이익이 나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게 아니라 인프라 확장을 하는 데 써요. 창고 또 짓고, 물류 창고 또 짓고. 그러니까 항상 적자의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94년에 시작을 해서 2000년도 그 닷컴 버블 직전까지 매출이 28억 달러를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싸니까 많이 팔렸겠죠. 근데 문제는 매출의 반 정도에 되는 규모가 손실입니다. 돈이 없어져요. 벌기만 하면 계속 돈을 끊임없이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 이런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이에요? 94부터 2000년까지 거의 7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없어졌지만 리먼 브라더스에서 1년 안에 아마존은 파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일주일 새 아마존닷컴 주가가 19%까지 빠져버리고 심지어 닷컴 버블 때는
99년 말부터 2000년 말 거의 1년 정도 만에 아마존닷컴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90% 이상 떨어집니다. 거의 뭐 비트코인 아무것도 아닌 폭락률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프 베이조스가 느긋해요. 항상 아까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왜냐하면 아마존닷컴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나만 힘들면 문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요. 지금 상황, 경제 상황도 약간 비슷한데 경쟁업체들, 특히 오프라인들이 도미노 파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푹푹 쓰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결국은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 하면서 맞고 품는 전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국민들한테 아마존에서 책을 사는 건 이제 당연시되는 문화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프 베이조스는 승산이 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시장 잠식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제목에 있는 relentless.com을 치면 아마존.com으로 연결이 되는 이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relentless.com을 치면 진짜 아마존.com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relentless라는 뜻이 뭐냐면 잔인한, 끈질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아마존이 잔인하게 이거 말이 뭐 10년, 15년, 20년이지 계속 손해를 보면서 이 뭐 생활용품 장악하고 이제 또 뭐 건강식품 장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 영역 음반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죽여가면서 내가 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기업이죠. 그래서 잔인한을 치면 아마존 진짜 연결됩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요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전략을 2007년까지 씁니다.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긴 하지만 2007년이면 몇 년이에요? 뭐 13년 내내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2007년 정도 되니까 드디어 승부수를 겁니다. 베조스가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연간 회비 $79를 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무료로 배송해 줬었죠. 근데 $79 갑자기 생뚱맞게 내려고 하니까 아까웠겠죠. 그래서 이제 내민 서비스가 이제 킨들, 원래 주 종목이죠. 전자책에 특급 배송을 1년간 무료로 하겠다. 그러니까 연회비 개념이 나온 겁니다. 이틀 내 도착입니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음악, 트위치 등 다양한 콘텐츠 스트리밍을 무료로 제공을 한다. 뭐 음악이나 영화, 지금으로 하면 OTT잖아요. 이런 게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 $79를 내시면.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내니까 아깝긴 한데 이미 내가 요걸 안 쓰기에는 너무 내 삶을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쓰기가 힘들어요. 다른 기업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 뭐 1억 명이 넘는 회원들이 그래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값을 올린 거죠. 젖어들었구나 하고 베이조스가 승부를 걸었고요. 이렇게 하려고 또 이제 50대 이상은 뭐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잘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미온적인 분들 50대 이상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유기농 식품업체도 인수를 하고 프라임 나우라는 서비스 통해서 식품 생필품은 2시간 이내 받는 서비스 등을 계속, 이건 17년도에 홀푸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잠식을 해 나갑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인내력을 한번 보려고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세계 1위 부자 형들의 인내력. 여기는 아마존이고 여기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아마존부터 보면, 참고로 아마존도 그 코로나 수혜 기업입니다. 근데 20년 이후는 이제 제가 안 가져왔고요. 그 전 19년까지, 97년부터 19년까지 이게 무려 22년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 까만 게 매출이고 노란 게 이제 순이익인데요. 이거 보세요. 매출은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순이익이 바닥에 20년간 붙어 있어요. 무려 22년간. 이제 19년 되니까 조금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잔인한 그게 끈질긴, 그게 단어가 맞겠죠. 이러면서 시장을 다 장악하니까 이제 프라임 서비스를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 1위 부자 뭐 기업이자
부자형이 됐다더라.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테슬라도 워낙 유명하죠. 08년부터 거의 똑같아요. 스토리가. 08년부터 뭐 09, 10, 11 해서 17년까지, 심지어 17년도에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게 영업 뭐 이익이고 영업 수익인데 계속 마이너스죠. 바닥에 붙어 있다가 17년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가 이제 18년에 조금 위로 올라올까 말까 하다가 이제 19, 20, 21년도에 빵빵 터지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테슬라, 우리가 아는 세계 1위형 부자형 머스크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요럴 때 찾아야 되잖아요. 요럴 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찾는 건 좋으나 너무 힘드니까 제가 자손에게, 자식에게 좀 추천을 한다. 이들 명의로 실제로 저도 조금 관심을 갖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자식들 명의로.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좀 힘들다. 근데 찾고는 쉽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일단 가져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있을까 봤더니 다들 이제 조금 눈치를 채셨겠죠. 쿠팡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한국의 아마존이 될 거냐, 아니면 만년 적자 기업이 될 거냐,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 있다. 왜냐하면 너무 아마존이랑 똑같거든요. 모든 면에서 다 똑같습니다.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2010년에 7명짜리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이제 로켓 배송이란 걸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G마켓이나 옥션, 지금도 있긴 있죠. 근데 거의 우리 안 쓰죠. 멀어진 지 오래됐죠. 아까 그 아마존과 비슷하죠. 그래서 G마켓이나 옥션 쓰면 그냥 3, 4일 후에 택배 오는 게 사실은 옛날로 하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쿠팡이란 데가 갑자기 로켓 배송이란 걸 들고 나와서 다음날 배송을 해준대요. 보장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굉장히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쓰면서 우리나라 1위 온라인 유통기업이 됐고요. 지난해 매출 22조 원, 매출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아마존도. 그래서 지금도 이마트랑 쓱닷컴을 합쳐도 훨씬 많습니다. 매출이. 직원 수도 쿠팡도 65,700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류센터와 인건비를 이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존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쿠팡의 이게 노란 게 매출입니다. 매출은 엄청 늘었죠. 15년부터. 근데 영업 손실이 계속 5천억, 6천억, 7천억 하다가 21년도에는 무려 1조 8천억. 야, 이게 유지가 되나 싶겠죠. 엄청난 또 기사에서 폭격을 맞았을 거고, 실제 주가를 보시면 그나마 쿠팡이 대단한 게 한국에선 답이 없다 생각하고 전 세계의 사랑을 받기 위해 미국 시장으로 넘어갔다. 요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제 불장일 때 21년도에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한 것까진 좋은데 49달러에 상장을 했는데 38, 29, 19, 10달러 깨졌다가 이제 이게 22년 6월 기사에서 11.5달러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4달러 정도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코인 뺨칠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쿠팡에 물린 사람들과 이제 평균 단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투자 규모는 이런 곳들은 수천억에서 조 단위니까 의미가 없어서 평단만 제가 가져왔는데 MIT 공대가 29달러 평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는 28달러. 그러니까 지금이 14달러라고 하면 딱 반토막 난 거죠. 그리고 우리 빌 게이츠 형, 물론 빌앤 머린다 재단에서 산 거긴 하지만 거의 꼭대기인 49달러에 산 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말 많죠. 투자 잘못했다고 하는데 39.4달러에 사신 걸로 나와 있고요. 헤지펀드로 유명한 타이거 글로벌은 이게 49.35면 이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 평단을 가지셔서 이분은 손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유명한 드러켄 밀러라든지 또는 영국에서 최초로 테슬라를 발굴해서 유명한 헤지펀드라든지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쿠팡으로 재미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에도 이제 쿠팡이 아마존이나 테슬라처럼 일어설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나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시장 점유율,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이제 매출은 늘어나나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1년, 22년 갈수록 쿠팡의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23%인데 2위인 이베이 코리아도 뭐 8%, 9%밖에 안 하죠. 그래서 요거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아요. 막대한 물류 인프라, 그러니까 물류 창고를 근 10년 동안 전국에 한국에 100곳을 지었다고 합니다. 돈 엄청나게 썼겠죠. 그리고 아까 직원만 6만 5천 명이었죠. 근데 인건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쿠팡맨 뭐 돈 많이 준다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이런 데 쓰니까 돈이 남아나질 않겠죠. 그리고 물류센터에 불나서 사람 죽고 뭐 과로사로 죽고 해도 뭐 이런 게 이제 기사로 나오면서 안 좋은 상황에 또 처해 있고, 또 로켓와우라는 멤버십이 있었죠. 한 달에 2,9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료 배송이랑 뭐 이런 거 쿠팡 플레이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걸 이제 요거는 좀 싸게 해서 많은 기업들을 초기에 모으려고 아마존처럼 싸게 한 거고, 최근에 4,990원으로 올렸습니다. 매월 5,000원을 내는 거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이제 싸진 않겠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와이프도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요런 요금까지 인상을 하니까 쿠팡이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3월 1일 날 언제까지 버틸까 의구심을 탈피했다. 쿠팡이 드디어 2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뭐랄까요, 기적 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연간 매출이 많은 거야 뭐 당연한 거고, 이제 중요한 건 2분기 연속 흑자가 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연간 그 유료 회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해서 1,100만 명이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뭐 산 고객은 참고로 1,800명이더라. 그리고 지금은 쿠팡이츠에, 쿠팡페이에, 쿠팡플레이에 해외 사업 등 신규 사업으로도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게 쿠팡플레이 OTT잖아요. 넷플릭스 비슷한 건데, 처음에 이거 듣고 무슨 넷플릭스를 쿠팡이 하냐 생각을 했는데, 얘네는 아마존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거 하니까 이제 쿠팡도 이걸 하고 있다고 보고, 반대로 이제 아마존이 더 하고 있는 게 많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그럼 쿠팡도 하겠죠, 멜론처럼. 그리고 아마존이 그 전자책 시장 하죠. 그러니까 쿠팡도 뭐 밀리의 서재나 이런 거 아마 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존 최근에 NFT 사업 진출한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뭐 신세계백화점이 뭐 푸빌라인가요? 그걸로 해서 회원 등급 NFT 주면서 뭐 이렇게 이 NFT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팔았었잖아요. 똑같은 거 할 겁니다, 쿠팡도. 그러니까 아마존도 구독 서비스나 회원 등급을 NFT로 할 것 같고, 쿠팡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쿠팡 들어가서 하나 캡처를 한 건데요. 물론 싸게 사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참 대단하다 느낀 게, 몇 월 며칠, 보통은 하루 뒤죠. 뭐 도착 보장 요것만 해도 대단한데, 계속 이제 늘어나는 게 새벽 도착 보장. 이제 심지어 새벽에 도착을 보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새벽에 보장을 해요. 이 보장이란, 새벽과 보장이란 단어가 좀 충격적이긴 한데, 그만큼 물류센터를 전국에 깔아버리니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인건비 돈도 많이 줘버리니까 쿠팡맨들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고, 하나 또 쿠팡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낸 이유가, 피터 린치가 주위 그 가족들의 소비 패턴을 통해서 살 종목을 정해야 된다, 관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와이프가 쿠팡을 이제 쓰면서 이게 거의 생활화가 됐죠. 뭐 우유도 시키고 계란도 시키고 하는데, 이제 요거를 시어머니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사실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쿠팡 뭐 2,900원이었나요? 그걸 내고 우유 시키고 뭐 시키고 하면서 젖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4,900원으로 올린 이후에는 안 물어봤는데 어찌됐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집 앞에 문 앞에 다 그 냉장 보관하는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또 아이들도 쿠팡 뭐 로켓 배송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우리가 쿠팡에 이미 젖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것도 아마존처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 쿠팡을 한번 공부를 하고 좀 많이 떨어지면 한 13달러 근처 오면 뭐 아이들 명의로 좀 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쿠팡은 쿠팡이고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코인과 뭐 다른 뭐 자산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코인 매수 매도한 경험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 지표도 일단 뒤에 소개를 드리고 제가 2월 21일경에 제주도 여행을 갔었잖아요. 근데 여행 중에서도 뭐 그때 뭐 중국발 훈풍이다 뭐 갑자기 중국 코인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관광 중에 봉고차 뒤에서 급하게 이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보시면 있는데 그때 파일, 네오, 클레이튼 이런 것들을 소소한 분할 매도를 한 이유를 써놨었죠. 소소하다는 거는 이거는 뭐 25년 뭐 5년, 3년 이렇게 장기로 가져갈 게 아니었다는 거고 비중이 뭐 5% 이내였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그래서 왜 팔았냐? 분할 매도를 했는데 왜 올랐는지 분석하는 기사들이 엄청 나왔었죠. 유튜브라든지 뭐 중국발 훈풍으로 네오가 올랐다든지 뭐 파일코인이 뭐 3월 14일 날 뭐 메인넷이 있어서 올랐나? 뭐 이런 뭐 클레이도 엄청 올랐었죠. 이런 기사들 유튜브가 뜨니까 제가 판 거고 또 두 번째로 2, 3일 연속으로 매일 30% 내외로 상승이 나왔죠. 파일도 뭐 2일인가 올랐고 네오도 2, 3일 올랐었고 클레이트는 뭐 거의 4일 연속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도하다 싶어서 매도를 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뭐 여기 판 거랑 직접 연관은 없지만 기한이 정해진 그러니까 마감 시한이 정해진 단기 호재는 그 전에 팔아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에어드랍이나 뭐 업비트 상장한다더라 언제 뭐 메인넷이나 기술 뭐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전에 조금이라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때 이후로 파일, 네오, 클레이 조금씩 샀었고요. 그리고 폴리곤, 알고랜드, 샌드박스 등 제가 평소에 원했던 기업들도 사져 있더라고요. 제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설마 오겠어 하고 걸어놨던 게 막 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나의 공부, 나의 원칙. 그러니까 제가 뭐 쿠팡 좋다고 해서 뭐 따라 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립이 된 후에 확신의 자산을 모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한테는 부동산이 믿음의 자산이죠. 그리고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또 누구한테는 미국 주식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코인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대폭락이 오더라도 믿음이 있기에 버텨낼 수 있는 나만의 자산을 잘 모아가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인간지표 제가 팔 때마다 뭐 팔았다고 할 때마다 그때가 단기 고점이더라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디센트럴랜드도 거의 2년 됐죠. 있었고 진리캅 뭐 지인이 팔아서 소고기 사 먹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최근에 뭐 도지 얘기도 와이프가 팔았다 했었고 최근에 이런 얘기를 또 팔았다 하니까 바로 귀신같이 단기 고점이었더라고요. 저를 인간지표로 활용하시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